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으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다고 그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선거용 매표 예산을 대폭 줄여 약자 복지를 포함한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오염수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놓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 정부가 나라 살림을 거덜날 뻔했다고 지적하고 야당을 겨냥해선 1+1을 100이라고 주장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여야 모두 아침까지 연찬회와 워크숍 토론이 진행된 만큼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 라디오에선 여야 관계자들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이를 힘주어 이야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좌우 날개가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철진한 이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며 발전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전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사실상 협치를 포기했다는 건 국민을 완전히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의미라고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역사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대해선 국방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율성 공원 설치와 관련해선 공산화를 위해 참전한 인물을 기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국가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정희 정부에서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홍범도 장군을 부정하는 건 여론 갈라치기라며 몰같이 반헌법적 태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1박 2일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일정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 결의문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 연찬회, 민주당의 의원 워크숍은 1박 2일의 일정을 끝내고 논의 결과를 담은 결의문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 과제와 총선 전략으로 민생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기에 연연하는 야당에 맞서 이번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 등 선동정치에는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와 발맞춰 연금과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난파선처럼 표류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며 민주당표 민생 경제입법 등 8가지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무차별 흉악범죄와 재난 대응 등 법안은 물론 경기 침체 극복 대안과 정의로운 세법을 만들고 양당 독식 체제를 완화하는 선거법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고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해 모든 상임위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치 윤리와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개혁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시 대응 방안 등을 두고 당내 이견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 사퇴론 등이 언급됐던 만큼 또 한 번 갈등이 표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일각에서 이번 문제를 이념 전쟁과 친일 행각으로 부추겨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신 업적을 부정할 수 없지만 1921년 소련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 보인 행적에 대해선 다른 평가가 있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사 총동창회도 흉상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총동창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2018년 육사 영내에 조형물 설치 시 홍범도 장군 흉상 배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됐으며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입당 이력을 두고 청사 앞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의 공산주의 맥락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목표가 독립운동인 상황에서 수단적으로 공산주의를 동원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어제 발표된 국방부 입장 들어본 뒤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흉상은 18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작스럽게 추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육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공산당 참여했다는 것은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 시기인데 그 무슨 이념적으로 꼭 공산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거죠. 또 그분의 그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대한민국의 제2등 훈장을 줬습니다.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또 맥락을 좀 달리 봐야 된다. 뭐 충분히 맥락을 달리 봐야 되고 또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 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 제국주의와의 싸움 이것이 중요한 목표였었을 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일 정상을 향해 막말로 맹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향해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비난을 했습니까? 네, 북한의 해군절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해군사령부를 방문해서 한 축하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얼마 전 한미일 깡패 우두머리가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 군사 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실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를 향해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바라보겠다는 관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무모한 대결 책동으로 한반도 수역이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 수역으로 변해버렸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현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 해군이 상시적으로 임전태세를 유지하며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군사 전력을 관철할 수 있게 준비될 것을 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한미일 협력체의 획기적 진화에 김 위원장이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막말 언급은
발언자의 저급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북한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헛된 전쟁 준비 완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생 개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해군력을 강조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 위원장의 발언에선 핵 억제력 일부를 담당할 것이라면서 핵무력을 북한 해군에 적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술핵의 북한 해군 배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북한 해군력은 우리 해군력과 비교해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도 북한 해군이 최신 무장 장비와 전투기술 기재를 갖추지 못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핵 무력이 배치되고 운영되면 북한 해군도 앞으로 강력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북한 해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집권한 이후 해군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에도 해군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하는 등 최근 들어 부쩍 해군 무력 강화를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번 일정에 김 위원장의 딸 주혜도 동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해군사령부에 도착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제분은 바로 김 위원장의 딸 주혜를 뜻합니다.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면 주혜가 김 위원장 옆에 서서 해군 고위 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저녁 경축 연회에서도 김 위원장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주혜가 북한 매체에 다시 등장한 건 지난 5월 16일 김 위원장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현지 지도 당시 동행한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통일부가 1조 1,08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이전과 비교해 5% 증액됐지만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사업을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은 27.9% 삭감됐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00만 원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1박 2일 연찬회를 하셨고 오늘 아마 양당 모두 아침에 결의문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 내용상 민주당의 결의문 먼저 보는 게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1박 2일 동안에 워크숍을 잘 끝냈고요. 일단 가장 저희들이 논의의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좀 잘 편성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처할 것인지, 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입법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래서 예산과 입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최근의 경제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상저하고 네. 상반기에는 좀 이제 좀 침체고 하반기가 되면은 다시 우리가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상저하고가 아니고 지금 상저하저의 경제 위기론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보니까 좀 심각하던데요. 지금 우리 수출이 11개월 연속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지금 긋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31개월 만에 수출액이 2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의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14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중국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흑자를 많이 냈는데 지금 10개월 연속 중국과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수가 역대급으로 뻥크가 나고 추석 물가는 오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126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고용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7월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이 막 되고 있거든요. 또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게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인식하에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입법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실적과 성과를 내는 그런 정기국회를 하겠다라는 논의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예. 사실은 오염수 얘기를 여쭤봤던 건데 경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듣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방금 전재수 의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국제적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특히 경제적 상황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악전거투해서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그 흑자 달성과 더불어서 성장률도 상반기보다는 한 배 이상 지금 높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총리는 전망을 어떻게 합니까 후반기를? 후반기가 생각만큼 이제 그 계속해서 높은 어떤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로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지금 성장률 한 2배 정도 높고 흑자가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가짜 뉴스라든지 정쟁이라든지 이런 건 강력하게 대응하되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을 최우선시하면서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생산적인 입법 그리고 3대 개혁 과제를 우리 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좀 실현하자 뭐 이런 어떤 취지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 결의문을 양당 모두 채택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8가지 정도 과제를 약속한다면서 첫 번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 특별 결의문이라는 것도 채택을 했네요. 이게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비상행동이라는 특별 결의문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결의문이 아니고 특별 결의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우리의 역사라든지 주권의 문제라든지 영토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대 어떤 정부도 양보했던 적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국민 85%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침 이제 21대 정기국회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좀 결집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통상적인 결의문이 아니고 특별 결의문을 발표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국이 그냥 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상황을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상 국면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긴급 비상체제 돌입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결의문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온 게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 정치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의 비판, 이런 반발이 가짜 뉴스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거겠죠. 그렇죠. 왕가짜 뉴스죠. 지금 왕가짜 뉴스요. 이재명 그 대표가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했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과 똑같은 거는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가 미국으로 간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평양지는 일본이 진주만 기습 공격해서 미국과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IAEA 이런 어떤 국제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측면에서 반응한 것은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어떤 민주당과 일부 어떤 그 세력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어떤 선전선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누구에게 해가 되느냐. 많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요식업자가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참 현명하게도 지금 수산물 소비라든 이런 게 결코 지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후쿠시마 방류 처리수 자체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다 할지라도 방류되는 계획이 진짜 일본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하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우리 그 홍석준 의원님께서 왕 가짜뉴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 지금 이 YTN 뉴스 앤 이슈에서 생방인데 왕 가짜 뉴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게 한국하고 미국, 중국 이 정도밖에 없다 말씀하시는데 아니 뉴스에 다 나오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한국, 중국은 물론이고 독일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던 그 핵과 관련된 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도서 연안 국가들 13개 나라입니까? 18개 나라입니까? 전부 반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말레이시아도 반대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어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일본 어민들이요. 다음 달 초에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소송을. 네. 끝끝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의 어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끝끝내 설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오염수가 안전하다. 자, 좋습니다. 오염수 방류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기왕에 방출한 거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이 됐으면 일본 국내에서 쓰세요. 그 물. 왜 반대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자기네 바다도 아니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인류 전체 말하자면 공유재산인 이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씁니까? 이제 데이터가 더 안전하다면서요. 그러면 일본의 농업용수로 쓰세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의 간사이 지방하고 일본 북부 지역에 역대급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것 좀 물로 쓰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박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에 쓰라. 일본은 쓸 수도 있고 방류할 수도 있는 이건 주권적 사항입니다. 네. 삼중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양 방류를 못하느냐. 우리나라도 하고 중국도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어떤 주권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본에 쓰라. 물론 처음에는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방류 결정이 2021년 4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났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재소장이 말씀하신 팩트 정리를 하면은 독일의 일부에서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EU 전체에서 오히려 지금 후쿠시마를 비롯한 해양 그 수산물 수입을 EU 전체적으로 다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태평양 어떤 개도국가 그런 데서도 처음엔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어떤 반대를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장 반대한 데가 중국이다.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아니, 심각한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예. 심각한 가짜 뉴스인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말만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말씀을 하시는데 2021년도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다 했냐면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 여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재인 정부가 찬성을 했니, 문재인 정부가 한대로 하니 이 왕가짜 뉴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원님. 그 전재수 의원님께서 아까 그 여론조사 숫자를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지난 5월에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85.4% 정도 그렇습니다. 예.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의 환경운동연합이 의뢰해서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1%포인트였습니다. 오염수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요. 당내 얘기를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왔었고 아마 어제 기자들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인재가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한 것 같고 이준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건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했어요. 혹시 당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당내에서 이 문제가 뭐 첨예하게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수도권 의원과 또 뭐 영남권, 뭐 지방 의원들 간의 어떤 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처한 입장에서도 좀 다를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선거는 저희 이제 당에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 당내 인물이 예를 들면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실 분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난번 지방선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물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또 그 부분에 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지금 지지율이 또 서울과 또 경기가 또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서울은
저희 당 지지율이 경기보다는 굉장히 좀 우세한 그런 지역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좀 또 인물 또 후보 군도 좀 많이 좀 다를 수가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전반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런 정기 국회와 이 국정 운영에 임하자. 네. 그러나 절대적으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임하자. 이런 것들이 대충 어떤 그런 컨센서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아무래도 기자들은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한 것 같아요. 서른 의원이 심청 얘기를 해서 기사에 많이 났습니다. 그 얘기 말고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박 2일의 워크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은 예산 입법 논의였다라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고 말미에 자유토론 말미에 이제 딱 두 분. 딱 두 분 얘기가 그럼 신문에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말하자면 자유토론 전체 한 80분 정도 했나요? 전체 한 2시간 가까이 2시간 했죠. 가까이 전체 100이라면 99%는 우리가 어떤 정책, 어떤 예산, 어떤 입법을 할 것인지 논의를 했는데 한 1%딱 이야기한 서른 의원하고 양경숙 의원인가요? 예, 친명계로 그렇습니다. 불리는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말미에 딱 했는데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뤘던 예산 입법 이런 건 하나도 안 다뤄지고 지금 이 두 분이 오늘 뉴스를 도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서른 의원님 뭐 아시다시피 늘 해오시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친명계 말하는 양경숙 의원 네. 이분도 늘 해오시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뭐 이 문제가 이번 워크숍의 중점적인 논의,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당 얘기 요 정도 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연찬회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주로 야당을 겨냥한 발언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어제 말씀한 것 중에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와 보니까 부실 기업을 좀 인수한 것 같은 분식 회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심정이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막연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만 보지만 이제 국정을 임하게 되면 이제 뭐 국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지표를 다 보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국가는 뭐 450조 이상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가 뭐 늘어난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뭐 건보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뭐 빵꾸가 뻥뻥 났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될 어떤 글로벌 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되는 네. 원전 생태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망가졌고 특히 또 이런 어떤 기업들이 좀 뛸 수 있는 각종 규제라든지 또 노조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특히 국가 안보에 있던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문제를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다. 그런 좀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던데 그동안 어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권의 애환 이런 걸 좀 많이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어떤 표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뭐 홍석평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전 정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전부 뭐 팩트를 가지고 논한다면 얼마든지 논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좋습니다. 그거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집권 2년차 아닙니까? 예. 집권 2년차 되면 언제까지 저희들이 전 정부 탓을 대통령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들어야 되죠? 집권 2년차 정도 되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 자세로 네. 설사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와 태도,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좀 믿음직한 대통령이다. 믿고 맡길 만하다. 힘을 좀 보태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집권 2년 차가 됐는데도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탓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탓도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 이 남 탓하는 걸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은
저는 싸움이라고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싸우겠다. 싸움인데 다음에 또 대통령 하실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시면 국회의원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어느 한 진영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설사 그럴 수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체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싸우겠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의 국민이 있는데 5천만 명의 국민들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5천만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생각을 존중을 해주고 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제일 앞장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시겠답니다. 누구가 싸우겠다는 거죠? 언론과 야당과 국민들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과. 저는 국정 운영의 기조를 대전환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네. 지금 국정이 가고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발언 중에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언론을 야당 지지 세력이 다 잡고 있어서 정부 욕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무래도 지금 언론들이 너무 비판 일색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을 뭐 전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후쿠시마 이제 방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언론을 분석해 보면 소위 말하는 KBS, MBC, YTN 이런 어떤 공영 방송 같은 경우는 언론 메인 뉴스의 대부분을 후쿠시마 방류에 따른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50%가 넘는 게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이었습니다. MBC, KBS 같은 경우 26꼭지 중에 뭐 15꼭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6개월은 좀 흔히문에 가는데 첫 뭐 6개월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어떤 외교 안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뭐 제가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역대 정부에 비해서는 평균 이상으로 최소한 아무리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면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비판하는 이런 어떤 방송 어떤 환경을 제가 뭐 과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적이 사실 없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야기했고 제가 딱 한마디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 말씀 100% 동의를 하고요. 단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민주당이 과연 행태가 과연 현재 윤석열 정부가 미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정말 하나같이 지금은 정말 사소한 것들도 지금 자꾸 늘어지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하면서 대통령 2사람, 대법원장 수많은 사람을 깜빵으로 보냈습니다. 뭐 물론 그거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런 어떤 코멘트를 가지고 싸운다 이런 것을 과연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를 한다면은 정말 저는 정말 지금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공영방송들의 아이템들이 너무 정부 비판적이었다라고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방에서 자체적으로 보좌관님들이 확인하신 거겠죠? 네네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야당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 경제와 민생을 중점적으로 챙기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어제 이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말씀 제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이제 KBS, MBC, YTN 뭐 이게 공영방송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집권 여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해봤잖아요. 집권 세력들은 언론이 아무리 잘 써줘도 늘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저희들도 여당을 해봤는데 맨날 억울합니다. 그거는 집권 여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야당이 언론을 장악했다? 지금 김영수 앵커 계시는데 제가 시키는 민주당이 시키는 야당이 장악했다고 이야기 안 했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언론은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 꼭지가 많다라고 하는데 국민 85%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을 정부의 제1의 목표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안 하니까 언론이 사회적 공기 아닙니까?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염수 방류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우리 홍석준 의원님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당연히 반대죠. 반대라고 그러면 대통령께도 말씀을 해주세요. 반대하신다고. 반대하면 반대하고 난 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시고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제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소한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수없이 그런 어떤 우려와 반대의 어떤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네. 국제해양법재판소 고민은 제소의 고민은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21년도 4월 13일 보도자료를 제가 직접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허위사실입니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그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단호히 배격하고 반대한다. 보도자료로 문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류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방류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행 전이라서 아마 그때 아니 제소라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제소를 하는 겁니다. 예상되는 것을 아니죠. 그거는 방류하기 전에 제소를 해야지 소의 실익이 있죠. 국제 형사사법 절차를 잘 모르시나 보는데 예상이 되는 것만으로 제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이 흉상이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생각이고요. 국방부 청사에 있는 것도 함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념 공방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용어적인 팩트 정리를 좀 이제 하면 이번 흉상 이전 논의이지 어떤 뭐 홍범도 장군의 뭐 철거가 아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어떤 독립유공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서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이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걸 일단은 전제로 깔고. 서운도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서운이 2개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운 이제 중복 문제 떠나서 이제 서운은 그대로 둔다는 거죠. 그래서 흉상 이전하고 이제 다른 문제하고 이제 결부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양 홍가로 홍범도 장군하고 종시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유해 봉안할 때도 저희 문중에서 그 위원회를 이제 꾸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좀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홍범도 장군이 김자진 장군과 더불어서 간도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였던 그런 정가라고 할 수 있는 청산리 특히 봉오동 정투에 누가 뭐래도 제1등 공신이죠. 그까지는 이제 누구라도 이제 다 동의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21년 소위 말해서 자유시 참변에 있어서 당시에 이제 소련군이 무장 해제를 요구하면서 공산당에 이제 입당을 하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김자진 장군이라든지 이청천 장군이라든지 이런 상당수는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공산당에 이제 입당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카자흐스탄 뭐 이주 뭐 그 하면서 뭐 이렇게 삶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홍범도 장군의 독립 운동의 어떤 평가를 떠나서 지금 이제 육사라는 어떤 기간 자체의 어떤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제 그 설치할 때 좀 말이 많았습니다. 육사는 잘 아신 것처럼 6.25 때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한 호국, 간성, 고급, 장교를 기르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 학교입니다. 과연 거기에 공산당이었던 뭐 그게 어디든 아니든 간에 홍범도 장군이 과연 있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돼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 얼마든지 옮겨가서 그분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국방부와 특히 군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지금 현재 여론입니다. 네. 우리 홍석준 의원님께서 아마 난처하실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논리와 사실이 빈약할 수밖에 없죠. 오늘자 동아일보 보시면 자유시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유시 관련해서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는 당시 교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떠한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맨날 며칠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힘 대통령께서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이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그다음에 이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장군,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 중의 영웅 아닙니까? 예.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영웅 중의 영웅인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극우적 방향의 국정 운영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집권 세력이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가지고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을 땐가. 그리고 논쟁도 굉장히 이게 이념적이고 대결을 부추기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집권 세력이 이 문제는 빨리 철회하시는 것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조해서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군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대한독립군입니다. 네. 광복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 중의 영웅을 흉상을 철거한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이름 다 갈아치우게 만들고 우리 말 못 쓰게 만들고 우리 정신과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그런 만행을 대한민국 집권 세력과 국방부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강하신데 현직 대통령을 극우닥하고 그리고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일제의 만행과 이렇게 결부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 이 방송에 나와서 전재수 의원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너무 좀 과장된 정말 잘못된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동아일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유시 참변에 저도 뭐 말을 하면 좀 길지만 자유시 참변에 이제 수백 명의 독립군들이 사살당하고 체포당해서 강제 동원됐습니다. 네. 강제 그 감옥에. 거기에 홍범도 장군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역사학계의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홍범도 장군이 독립 그 군을 사살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은 만주로 돌아갔는데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공산당으로 살았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씀. 제가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청춘도 버리고 젊음도 버리고 가족도 희생시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넣어가지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강복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분노에 비하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과하지 않습니다. 아니, 독립서원, 과하지 않습니다. 독립서원을 취소를 합니까 지금? 흉상을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흉상을 철거가 아니고 철거하는 겁니다. 이전이죠. 그게 그거죠. 말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지 마십시오. 철거나 알겠습니다. 이전이랑 마찬가지죠. 의원님.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의 장소보다는 다른 독립운동사에서 장소가 더 의원님 적합하기 제가 좀 때문에 말씀을 이전을 하는 드릴게요. 건데 제가 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좀 잠시만요.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대한민국의 시간이 다 됐는데 1분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백성엽 장군을 띄우고 김좌진, 홍범도 장군을 지금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엽 장군 저희들이 예우는 하되 기록은 남기자라고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만주군 출신으로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때려잡던 간도 특설 때 활동을 하신 분이 백성엽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록 다 지웁니다. 그러면서
재산도 젊음도 청춘도 가족도 다 희생시키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홍범도 장군 같은 이 독립운동의 영웅과도 같은 이런 분들을 지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이종찬 광복회장님 말씀 요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저분의 분노를 보십시오. 저 연세에 저분이 국방부 장관한테 서한 보내고 저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국정 철학의 기본을 우리 독립유공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를 새로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논의도 절대 홍범도 장군의 어떤 독립서원을 취소하는 어떤 문제가 아닌 육사에 과연 그 흉상이 적합한 이런 데서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입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면 정말 합리적인 어떤 그런 정책 논의를 좀 하시는데 좀 더 힘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논의는 집권 여당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예, 국가보훈부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여야 힘을 합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성과를 꼭 좀 내도록 합시다. 네.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육사 국방부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나 집권 세력이 한 거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인 2.8%, 657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세수 부진 탓에 내년 나라 살림은 더 악화할 걸로 보입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율을 2.8%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5.1% 증가율과 비교할 때 대폭 축소한 겁니다. 내년 예산은 656조 9천억 원으로 18조 2천억 증가에 그쳤습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8%에서 9%대를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부정 비리와 연루된 보조금과 관행적 나눠먹기 R&D 사업 등은 폐지, 삭감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 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재정 낭비 등을 막아 확보한 23조 원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됩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고용과 공공질서, 안전, 외교 통일 등이 늘어난 반면 교육과 R&D는 줄었습니다. 특히 R&D 예산은 16% 넘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산 증가율이 줄었지만 내년 나라 살림은 큰 규모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92조 원,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 달합니다. 올해보다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수가 잘 거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영향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라 빚은 62조 원 가까이 늘며 1,19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폭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3%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 공급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례 융자 소득 요건을 1억 3천만 원으로 2배 확대해 소득이 높아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이른바 맞벌이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영아기 맞돌봄 특례도 확대합니다.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게 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14만 7천 명분을 늘려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3만 명분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연금도 최대 32만 3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월 62만 원에서 97만 원 지원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일부터 주 2회 현장 점검을 시작합니다. 합동점검반은 전국적으로 천일염과 미역 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출하전 보관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中国側に対しては国民に冷静な行動を呼びかけると適切な対応を行うとともに処理水について正確な情報を発信することを強く求めており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수산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은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국민적 대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어제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데 따른 자국 수산 사업자 지원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크림반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미군의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또다시 대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 남서부 상공에서 러시아 국경 쪽으로 비행하며 공중 정찰을 하던 미 공군 무인기 2대가 포착됐다며 러시아 방공부대 소속 전투기 2대가 출격하자 해당 구역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크림반도 인근 흑해 공역과 러시아군과 미군이 모두 주둔 중인 시리아에서 양측 전투기와 드론이 근접 비행을 하며 대치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 있는 대학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아시아계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에 있는 이 대학에서 총격이 일어나 교직원 한 명이 숨졌다고 대학 측이 밝혔습니다. 대학의 경찰서장은 사고 직후 용의자를 체포했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이 심해지면서 범행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원종이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췄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에 검색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또 숨졌습니다. 서울 고척동에서는 부부싸움을 벌이던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차량으로 보행자를 향해 돌진하고 흉기 난동을 벌여 구속 송치된 최원종. 최원종의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A씨가 어젯밤 9시 50분쯤 숨졌습니다. 지난 3일 범행을 당한 지 25일 만입니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차량에 치인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에서 나온 남성이 비틀대며 골목을 걸어 나오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급히 나온 여성이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합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고척동의 주택에서 60대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옮겨질 당시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부부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아내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50대 남성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자녀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로 어제 낮 12시 10분쯤 1톤 트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인 50대 남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을 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인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30대 남성이 전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남성은 창문을 통해 빈집에 들어가 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미 발생한 탄소를 모아서 저장하는 CCS 기술 사례에 대해서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CCS 기술을 화석 연료 생산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호주에서 LNG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CCS 기술로 포집한 뒤 근처 빈 가스전에 저장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호주 최북단에 위치한 다윈 LNG 터미널. 아파트 13층 높이에 달하는 탄소 포집 설비가 18년째 가동 중입니다. 천연가스에 화학 흡수제를 비처럼 뿌려 불순물인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연간 60만 톤이 포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버렸지만 앞으로는 바닷속 지층에 묻을 계획입니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배출권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을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다윈 LNG 터미널로 보내면 이산화탄소만 뽑아내 빈 가스전인 바유운단에 저장하는 겁니다. 에너지 개발과 이산화탄소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천연가스 운송에 쓰인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해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도 참여해 연간 130만 톤의 저탄소 LNG를 얻는 동시에 해외 탄소 저장소까지 확보한 셈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바로사 가스전은 한국으로 수출돼서 청정 분리수소의 원료로 사용될 것이고요. 이때 역시 청정 분리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한 CO2 역시 다시 호주로 이송이 되어서 CCS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장소 개발과 함께 포집한 탄소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국경 통과 CCS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CCS is critical to the future of our nations. We need to use every tool available in the toolbox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to decarbonise our economies. That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is a big supporter of the Barossa project and the CCS projects here. 국내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CCS가 목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저장소 확보는 물론 관련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다윈에서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에 최고 200mm 이상, 경북 북서 내륙과 전남 동부, 제주도 산간에도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많게는 120mm 이상, 중부지방은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점차 잦아들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